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예고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송영온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쉽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에서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으로서 아쉽지만 결정에 존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선고 당일에 민주당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바로 서초동 법원 청사 코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런 것이 결국 불복 집회, 나아가서 사법부에 더 큰 압력을 작용하기 위한 그런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데 사실 공당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금도를 지키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짧게만 덧붙이면은 이 생중계를 흔쾌히 본인이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그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아마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께 각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이슈 자체도 보시지만은 그 이슈를 대하는 태도도 보시거든요.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그 변호인들이 심리의 전 과정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이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대범하지 못한 태도와 많이 비교가 대조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범하다고 해서 생중계가 허가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건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법원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요건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피고인의 동의가 없을 때 공익적인 어떤 효과가 크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피고인의 동의는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재판부는 공익적인 이유가 이걸 공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공개가 됐던 전례들을 살펴보면 아마 이 결론은 너무나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현직 대통령, 보수정당의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시절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으로서 1심 판결, 권력형 비위와 관련한 부분이 공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하급식 판결, 누구를 안다 모른다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선고 결과를 재판부가 공개까지 한다라는 건 사실 공익적 목적을 형량해 봤을 때 좀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이 법원이 제동을 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거라면 유증교사 부분에 대한 생중계 여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하급심 1심 판결에 대해서 법원이 이걸 공개할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요.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항소하면 되는 거고 법리적인 다툼이 남아있고 또 이런 전현직 대통령의 선거 결과가 공개가 됐던 그런 상황과는 상당히 좀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이 생중계를 공개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사법부가 상당히 좀 관여하게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공익적 목적 때문에 당연한 결과고 위증교사 부분 역시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저는 좀 수긍하기 어려운데요. 이재명 대표가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경기도지사 신분일 때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생중계했습니다. 그때도 왜 생중계를 했습니까? 국민이 알 권리 때문이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위증교사 사건 모두 본인은 무죄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무죄 판결 받는 것이 생중계된다면 그야말로 본인의 입장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계속 도망다니듯이 하고 있어요. 제가 트럼프 당선인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자, 미국 대선은 이번에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총격을 받을 뻔한 그 트럼프 후보가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 끝났습니다. 그게 바로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정치 생명이 뭐 백척간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럴 때일수록 생중계를 수용해서 나는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정면 돌파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중요한 정치적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애써 피하고 있는 모습이 뭐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중계 여부도 관심이었지만 더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1심이지만 1심의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망이 다 각기 다르지만 그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죄다 전망부터 들어볼까요? 이걸 무죄 판결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저는 변호사로서 네.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해서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했다는 그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그때 이재명 대표는요, 영상이 뭐 다 남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당시에 판넬까지 준비해 와서 허위사실 공표를 합니다. 혁신도시법 43조 6항을 소개하면서 본인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했는데 정작 성남시가 그 당시에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혁신도시법 43조 6항에 의한 짓이냐? 그러니까 국토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용도 변경하라는 얘기냐? 아니다. 성남시가 저기 판단해라. 그런 공문서까지 버젓이 남아있는데 매우 계획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했거든요. 그럼 이것만 봐도 무죄는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 김문기 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 한 번만 발언한 게 아니에요. 8일 동안 4곳의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허위사실을 발한 겁니다. 역시 매우 적극적, 계획적인 거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주관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발언을 시작하기 전날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김문기 처장과 일체의 교유 사실을 모두 부인한 행위다. 그래서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무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 법의 입법 취지는요, 후보자가 본인의 뭐 경력을 과정하거나 학력을 속이거나 재산을 축소하거나 이럴 때 의율했던 법이에요. 지금 검찰이 이런 부분을 김문기 전 처장을 안다 모른다 이런 내심의 영역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전 재판부가 어떻게 모르는데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더라고 그것도 여러 차례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지금 안다 모른다기 때문에 뭐 사진을 검찰에서도 아주 가깝게 찍은 사진을 그 부분만 편집해서 내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안다 모른다 인재 영역이니까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50명이 넘는 증인을 불렀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아마 이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부분이 있죠. 이 내심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때 이건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는데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구나라고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공소유지가 됐는지 좀 의문이고요. 이 국토교통부의 압박과 관련해서는 이 큰 맥락에서 그 당시가 박근혜 전 정부였습니다. 야당 지자체장이었죠. 굉장한 갈등이 한국식품연구원을 옮기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 공문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내려왔던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압박이었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라고 하는 평가의 이야기를 한 부분을 허위사실 적시라고 해서 이걸 무죄가 아닌 유죄로 선고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네, 짧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요. 녹지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나 종상향해주는 사례가 있는지 민주당도 제시를 못하고 있죠. 그게 어떻게 종상향이 비정상적으로 되었는지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1심, 2심 판결문에 이미 법원이 판단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명백하게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장 부위원장께서 그 김문기 고 처장을 몰랐다는 점 때문에 증인을 50명을 불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의 전체 증인이 5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중에 적지 않은 인원수를 차지하는 것이 백현동 용도 변경 부분과 관련된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들 그리고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짧은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기소는 사실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기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구형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법부를 좀 압박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건 상당히 아쉽고 이건 큰 맥락에서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 이재명 대표가 뭐 내가 검사 사칭을 한 적이 없다라는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그것도 의견 표명이란 이유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라는 이유로 기소를 했었거든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는 유죄를 선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틀 뒤에 그리고 25일은 위증교사 사건이 나올 텐데 두 분 다 첨예해요. 유죄냐 무죄냐에 대해서 각각 입장이 다른데 그렇다면 만약 무죄가 반대 입장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떤 영향력이 있겠느냐? 유죄가 나오면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만약 무죄가 나왔다. 그럼 어떤 영향입니까? 저는 그런 경우의 수는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답변을 해야 된다면 아마 그런 경우에도 항소심에 가서 판결이 바로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오랫동안 많이 언론에 회자가 되고 사실관계가 전달이 돼서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도 여러 번 언론에서 절절한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적으로 수긍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그려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만약 유죄가 나왔다. 네, 이게 유죄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사실 관건일 것 같은데요. 100만 원이라는 기준선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고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선거법 이슈이기 때문에 선거 비용 보전을 받은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피선거권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에서도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원이 판결에 다 좀 녹여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등도 유죄를 확신하지만 8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맥락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유죄가 10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상관없이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고 이게 정치적으로 미치는 파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제는 정치적 상수화됐기 때문에 정치적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야 모두 이제 열심 선거를 두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민주당이 이제 장외 집회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장외 집회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외형적인 압박 아니냐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네.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먼저 듣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민주당의 어떤 선거 비용 보전 문제도 연결이 돼 있고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서는 이 기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토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있죠. 다만 이것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것이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대중들이 모인다고 해서 군중들이 법원에서 어떤 의견 개진을 한다라고 해서 유죄를 무죄로 유죄를 선고하는 그런 주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다라고 의구심을 던지고 사법부를 폄훼하는 보수 정당의 태도가 상당히 정파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민주당에서도 수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법부가 이런 집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겁박이란 건 말이 안 된다. 민주당의 갖은 압박과 겁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판부가 매우 독립적으로 소신껏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민주당의 의도가 매우 나쁘다는 것은 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아니 어떻게 선고 당일에 당 최대 조직을 동원해서 그 법원 코앞에서 그렇게 집회를 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부는 그날 출근과 퇴근에 모두 법원 경비대가 동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현실적으로 위협을 느끼면은 그런 상황까지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그 민주당의 선거 비용 반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34억 원. 그리고 그렇게 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집회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요. 현재 민주당의 재정 상황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결산을 한 것이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작년도에 2월 된 금액이 322억 원, 상반기 수입이 620억 원, 기출이 450억 원, 그래서 쓰고 흑자가 된 돈이 170억 원, 합해서 492억 원이 있고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당사가 부동산 가치가 450억 원 정도 되고 살 때 담보대출 받았던 것은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434억 원을 반환하게 된다고 해도 민주당에 한 500억 원 정도의 순자산이 남기 때문에 전혀 당의 존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양형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또 하나 내일 본회의에서 제3자 추천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이 나와야 될 겁니다. 한동훈 대표 국민 눈높이 이야기하시지만요. 국민들의 특검 여론이 왜 높습니까? 특감으로는 이게 방어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걸 직시하셔야 될 겁니다.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있을 비위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천착하겠다는 겁니다. 특검은 국민들이 해소하고 있지 못한 의혹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로 그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선 14개 혐의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나타냈지만 거기에서 많이 양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개로 일단 축약을 했고요. 많이 줄였고 뭐 제3자 특검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장 추천과 관련한 안은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먼저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한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이 정도까지 받지 못한다면 특검에 대한 어떤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탈표가 재의결에 들어갔을 때 전혀 없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즉 여러 가지 이렇게 고쳐서 수정안 냈는데 안 받아주면 이거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에요. 핸드폰을 130만 원씩에 팔다가 갑자기 20만 원으로 할인해서 팔면 반드시 사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의 논리가 약간 그런 거예요. 특검을 할 대상인지 아닌지 무분별하게 13가지를 우겨 넣어 놓고 11가지를 뺀 다음에 많이 양보했으니까 받으라고 합니다. 사실 민주당은 뭐부터 말해야 되냐면요. 그러면은 민주당 스스로도 특검이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대상들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우겨 넣어서 특검법을 밀어붙여 왔던 것부터 사실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2가지로 줄였다고 합니다마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 의혹을 특검 대상에 넣어놨으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국민의힘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나 혐의 사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특별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당사나 당 서버 이런 것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장면만으로도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정당으로 그 장면이 각인돼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즉 그 말씀은 이탈표 2번 갔다 와도 이탈표가 적을 것이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명태균 씨 의혹을 넣어놓고 특검을 하자. 그러면서 그 특검 후보를 누가 고릅니까? 역시나 이번에도 무늬만 제3자 특검이잖아요. 대법원장의 손을 빌릴 뿐 야당이 여전히 그 특검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가지고 있고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야당이 특검 후보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당이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를 골라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겠다는 그 기본적인 기조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정당을 겨냥하는 그런 특검에 대해서 야당이 특검을 골라서 하겠다.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독소 조항이 여전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아마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아오게 된다면 이탈표는 더더욱이나 많지 않을 네. 것이다. 일단 이게 그러면 추천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사실 뭐 국정농단 때는 야당이 또 드루킹 때도 반대 정당이 이제 추천을 했었죠.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려서 대통령이 1명을 선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민주당의 수정안이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민주당으로서도 안전장치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했을 때 사실상 공소유지가 됐던 특검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토놓기 어렵죠. 이거 특검도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하지 않으려는 국민의힘의 그냥 변명에 불과하다. 한동훈 대표가 1대1로 대통령을 면담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탈표가 지금은 4표지만 국정운영에 쇄신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국정운영에 쇄신, 방향전환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다 마찬가지로 이 정부와는 거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왜? 정치적인 평가가 역사적으로 받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역 유권자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당 장악력 높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4표에 추가 이탈표 없다고 단언하기 힘들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확실히 모아집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모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의원총회에서 그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만약에 표결을 하는 상황이 되면
그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조차도 소극적이라고 오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당내 의원들께서도 그런 결과만큼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 결코 실효성이 부족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기가 앞으로도 2년 반이나 남아 있고요. 또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면 그 특별감찰관은 본인이 취임한 이후의 일들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고 나서의 일들, 즉 과거 2년 반 동안의 일도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불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매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검법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감찰관을 하겠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을 안 받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필요 최소 조건이에요. 특별감찰관이 뭐 과거의 행적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서 유효하다는 그런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거든요. 강제 수사권이 심지어 있는데도 김건희 여사 수사 압수수색은 단 한 번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 이것조차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란으로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 저는 그거는 정말 국민들한테 외면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이것조차 좀 비토하는 뭐 의견이 있다라고까지 기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필요 최소한입니다. 특검이 국민 눈높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동료 시민, 국민 눈높이, 속도감 이런 추상적인 언어를 메울 수 있는 강론은 특검을 받는 것이지 특검은 필요 최소한의 요건도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특검을 통과하지 않으면 특감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야겠는 게요. 자꾸 야당에서 그 특별감찰관의 어떤 필요성과 효용을 평가절하를 하는데요. 그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게 유사한 것이 기업의 사회이사거든요. 사회이사도 사실은 대부분 대주주가 찬성하면 선임이 됩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선임이 되지만 그 사회이사 제도를 도입할 때 우리나라 주식회사 제도와 상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혁이었어요. 사회이사가 직접 어떤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러나 들여다볼 수 있는 외부 인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비리와 그 경영상의 폐단이 많은 부분에서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요. 특별감찰관은 실제로 상당한 효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검이 과거의 문제를 파헤치는 부분이라면 특감은 미래를 위한 장치인데 투트랙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두 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감도 당연히 또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향후 안전장치를 지금의 대통령실은 더더군다나 필요한 장치인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의가 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습니다.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으로 보이는 거예요. 당이 말이 많다. 나는 김영삼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선거를 돕고 충분히 아내로서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걸 국정농단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수사했던 게 바로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받지 않겠다? 검찰 수사에 그냥 맡겠다? 검찰은 지금 국민 신뢰 받고 있습니까? 창원지검 어떻게 했습니까? 성관위에서 고발한 거를 1년 가까이 사실상 수사 답보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야당으로서 오히려 특검을 추진하지 않는 건 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APEC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아마 관심 갖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도 있고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일단은 경제 외교죠. 세일즈 외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세운 거고 체코 원전 비롯해서 성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페루가 구리 아연 생산량이 세계 2위입니다. 공급망 강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의 깜짝 회동이 성사가 되느냐 이거에 지금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무리해서 추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성사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어 있는 북한 군인들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를 개시했다라고 하는 속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북한 파병으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개시되고 나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높죠. 그 전에 당선인 신분일 때 한 번이라도 더 일찍 만나면은 우리 국익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마 한일 한중 정상 외교가 가능할 것이다 높이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제 다자 외교 채널이기 때문에 각국 외교 정상들과 1대1로 소통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아베 신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9일 만에 사실 트럼프 당시 당선인을 만나면서 외교 관계가 순항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 당국의 어떤 노력도 이런 부분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